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재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이제 중요한 게 지출과 수입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수입이 중요하다. 수입 구조. 이 수입 구조를 뭐라고 불렀다? 재원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이걸 이제 재원이라고 불렀고요. 이 재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스스로 확보하는 자주재원과 또 하나가 의존재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에 속한 것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교부세 수입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이것을 일반 재원, 특정 재원 다시 이렇게 나눌 때 이때 일반적 크게 나눌 때는 나눠 갖고요. 국고 보조금을 특정 재원이라고 부르고 요 위쪽은 대체로 일반적, 대체로 일반 재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과 특정 재원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 자주와 의존, 일반 재원, 특정 재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중요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은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세가 9개가 있어요. 목적세가 2개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선 암기하면 좀 편해져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4종류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요. 이 자리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왔어요. 밑에 있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어요. 이 파트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었고 국고보조금은 현재 3개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사무를 얘기할 때 자사무, 단체유임사무, 그 다음에 기관유임사무 있었잖아요. 이때 기관유임사무일 때 국가가 교부하는 것, 그 다음 단체유임일 때 부담금 이렇게 해서 명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는 용어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용어를 익히는데 일단 주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재원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세외 수입이란 지방세 외의 수입을 모두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수직적, 수평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수직적, 수평적 조정재원이다. 지방재정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존재원을 지방재정 조정제도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는 교부세와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고보조금 수직적 재정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차후에 역시 내용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양여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폐지된 지 1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고요. 자, 다음에 자주재원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재원은 현재 지방세와 이제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주재원에는 뭐가 있다? 자,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눈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눴고요. 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보통교부세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고 목적세가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인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1개를. 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많았어요. 옛날 16개까지 도달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적세 개념이 5가지가 있다. 현재 2개로 축소가 됐고요. 참고로 국세의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 농촌 특별세라고 있어요. 물론 이 파트도 변경이 가능해요. 지방재정에 대한 파트는 이제 제도 변경이란 게 좀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재라는 부분을 우리잖아 항상 주의할 사항이 최근 교재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시험에서 나온지 안 나올지 그건 불확실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했잖아요. 최근 내용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재원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이 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할 사항은요. 이 조세법률주예요. 조세법률주. 조세법률주란 말을 이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세법률주란 말은요. 이제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한다 이거. 법률로만. 이 말은 조례로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조례로 부과할 수 없고 단지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 그다음에 지방세의 원칙이 있어요. 지방세의 원칙도 재정수입 원칙, 주민부담 원칙, 세무행정 원칙 이라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다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넓혀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거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민 부담 분임 원칙과 부담 보편 원칙이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분임이란 말과 보편이란 말이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분임이란 말은 나눌 분자예요. 전 주민이 부담한다 이거. 그래서 현재 주민세가 여기 해당되는데 주민세 중에 균등분이라고 있어요. 균등분 할점 빠지고 균등분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전 주민은 빠짐없이 다 내야 된다. 이거 뭐죠? 부담 분임이에요. 반면 보편이란 말은 동등과세를 얘기해요. 동등과세. 동등과세란 말은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적게 내면 안 된다. 이걸 뭐죠? 보편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편이란 말이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 동등하게.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또는 감면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을 부담 보편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응이익성인 원칙과 응능이 있을 때 원칙은 어느 것이 원칙이다? 응이익성인 원칙입니다. 응이익성인 원칙이고 응능은 일종의 예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소득분이라고 해요. 분자 바꾸셔야 되네요. 그래서 소득분에 해당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주민부담의 원칙에서는 방금 봤던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임, 보편 이것이고 응이익이 원칙이고 응능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세 분류 방식이 있어요. 법정세, 법정외세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는 법정외세 없습니다. 법정외세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조세 법률지에 의해서 뭐만 할 수 있다? 법률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외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있었고요. 자산, 소비, 소득과세가 있어요. 이거 잠깐 좀 이해하고 갈까요? 자산과세, 이 지방세 원칙이에요. 소비과세나 소득과세는 주로 국세, 이건 주로 국세예요. 주로 국세에서 채택한 것이 소비와 소득과세고요. 그다음 자산과세는 주로 지방세입니다. 자산과세라는 말은요,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 케이스가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이제 소비과세는 대체로 국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국세고 대부분이 국세인데 대표적인 이제 소비과세가 VAT 하면은 VAT 많이 들어봤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 이런 건 국세입니다. 이건 국세고요. 지방세로는 뭐 있죠? 이런 내용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고 지방소비세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과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세입니다. 이거는 주로 국세. 그래서 국세로서 소득세가 일반적이고 참고로 지방에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지방세를 얘기하는데 이건 일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재산과세가 중심이고 소비와 소득과세는 일부 있다 이렇게 보셔요. 자, 그 다음에 뭐 독립세, 부가세, 그다음 종량세, 종가세 뭐 지나가도 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유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인데요. 이 파트가 수험생들에게 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암기사항이거든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암기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암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보통세에 속한 것이 자 9개가 있어요. 목적세가 2개가 있어요. 목적세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목적세는요 현재 지지 두 가지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세 2개 있다.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얘는 뭐만 있죠? 광역에만 존재합니다. 광역에만 있고 기초에는 없습니다. 기초에는 없어요. 광역에만 존재해요. 그 다음 참고로 교육세는 국세예요. 교육세는 국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지방교육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세도요. 다시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가 있고 도세와 시군세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세에 속한 것이 7개예요. 그 다음에 자치구는요 2개가 있습니다. 7개, 2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 도세에 속한 것이 4개가 있고요. 시군세에 속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요 좀 이제 기억할 때는 어때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적은 거 기억한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적은 것 주고 보시고요. 예컨대 이제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를 얘기할 땐 자치구세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죠. 이러면 2개만 알면은 나머지 다 7개는 광역시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세, 시군세는 뭐 비슷하니까 어느 쪽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느 한쪽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동과세 이런 건 이제 특례사항인데요. 이건 서울시에만 존재해요. 서울시는 공동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과세라는 게 뭐냐면은 서울시 산하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근데 이 자치구마다 재정적으로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과세를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요. 공동과세를 채택한다는 얘기는 원래 재산세는 누구의 세다? 재산세는 자치구세예요. 그죠? 자치구세예요. 그런데 이 재산세를 어떻게 하자? 공동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산세를 같이 부과해서 이것을 분배할 때 서울시가 50%, 자치구가 50%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50% 가진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게 많이 주고 좀 좋은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배분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공동과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대로 연장됐던 케이스에 속하고요. 자, 나머지 특례사항까지 뭐 다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보통세 세목 9개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등록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저세. 레저라는 건요. 과거에 경마세라고 있었어요. 경마. 말 타는 것.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도박세인데요. 도박. 경마, 경륜, 경정에 사용된 것을 얘기합니다. 담배 소비세가 있죠. 담배 소비세. 또 지방 소비세가 있어요. 지방 소비세가 있는데 지방 소비세는 이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예요. 부가세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갖고 11% 그다음에 11% 빼니까 나머지 89%가 있죠. 이거는 국가가 가져가고요. 이건 국가가 그다음에 11%는 지방이 가져가는 것을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 11%를 지방이 그죠?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와 같은 것이 있고요. 뭐 이런 건 이제 뭐 정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민세가 지방에 사는 주민이 다 같이 내는 것을 주민세라 부르고요. 여기는 다시 뭐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이 파트를 다 공부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방자치론 7급 준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는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라든가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만 역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지방세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지방세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할 때 바로 이제 조세구조의 문제예요. 국세는 소득세 중심이에요. 지방은 재산세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제는 뭐가 있다?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소득세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소득세율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재산세란 파트는 조정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요. 경기 변동에 따라 차이예요. 경기가 나빠지고 좋아짐에 따라서 이 자체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원의 빈약이에요. 세원의 빈약하다는 얘기는 지방세는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9개, 2개, 11개가 있어요. 종류는 많지만 문제는 금액이 작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원이란 말은 금액이 작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세원도요. 지역적 편제가 심하다는 게 문제예요. 지방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2가지예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집값하고 땅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너무 편제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세수의 신장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써요. 이 세수의 신장성이라는 말은 소득세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소득세라는 건, 소득이라는 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재산세라는 것은 집값하고 연결되니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장성이 떨어진다. 증가하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타 과세 자주권이 결여되어 있거나 너무 복잡한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의 조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법률로만 조세를 할 뿐이지 조례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개편 방안이 있어요. 그 개편 방안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을 다시 나누자. 즉 다시 가면은 국세를 좀 더 줄이고 지방세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력 세율을 활용하자는 얘기인데 이 파트 역시 좀 약간 전문성 있는 파트니까 지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탄력 세율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만 있잖아요. 큰 틀만 잡아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방세가 이제 2009년부터 11년도, 12년도에 걸쳐갖고 변경됐던 사항을 정리한 건데 이미 좀 지나간 거니까 과거 역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니까 지나가셔도 역시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그 다음에 종래 부가가치세란 게 언제는 2010년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거에는 국가가 다 가져갔던 것을 이제는 국가는 95, 그 다음 지방은 5% 가져가다 이 부분이 다시 재조정됐어요. 재조정돼갖고 현재는 2010년 이후에는 부가세 11%를 지방세로 바꿨다. 이걸 뭐냐면 지방소비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부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음식을 사거나 공산품을 살 때마다 10%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를 쪼개갖고 89는 국가가 11은 지방이 가져가는 때 지방이 가져간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방소비세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나머지 이제 세세한 개편 사항까지는 뭐 다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조세 형태는요. 이건 국세는 알아야 되냐고 물으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시험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슬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다 슬쩍 나오는 부분인데 국세의 종류를 아는 것보다는 지방세의 종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국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내국세를 거둬들이는 데가 국세청, 관세를 거둬두는 데는 관세청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국세는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목적세에 속한 게 앞에 잠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줄여서 교통세라고 부르고요. 교육세, 농특세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세, 간접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우리는 뭐가 비중이 높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비중이 높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데 국가가 그 정책을 바꾸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세는 앞에서 이미 다 정리했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요. 이게 이제 일몰, 한시적 규정을 둬요. 그래서 계속 연장 이런 식으로 해두고 현재 2015년에서 다시 3년이 더 연장이 되었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수입 넘어갑니다. 세액수입은요. 조세 외, 지방세 외의 수입을 세외 수입이라고 부르고요.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방세 외의 수입은 다 있죠. 지방 세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은 수입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세세한 내용 건너뛰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거 용어만 체크하세요. 이거는 자, 사용료란 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한 것을 사용료라고 부르고요. 수수료란 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이란 것일 경우 개별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사람부터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징수한 것을 수수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분담금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돼 있고 또
원인 제공한 자에게 부담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수수료의 개념만이라도 좀 봐두세요. 수수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민원증명서 발급하면 받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는 우리 이제 공공시설 뭐 시민회관 사용했을 때 이 대관 사용에 대해서 내는 것 사용료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가볍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지방채는 자치단체가 공채 기체하는 것을 지방채를 불러요. 참고로 우리가 채라는 말은 채권을 얘기해요. 채권이란 말은 크게 있잖아요. 국채, 공채, 또 기업에서 발행한 것을 회사채라고 부르죠. 회사채. 지금은 이제 국채, 공채에 해당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를 지방채라고 부르죠. 자, 지방채는 뭐 개념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쭉 지나가세요. 쭉 지나가 읽기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지방채에서는 지방채의 이제 행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사전 승인은 원칙은 사전 승인 필요 없이 자치단체장은요 한도액의 범위 안일 때는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끝이에요. 다만 사전 승인 필요한 것은 일종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외는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외채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조합에서 발행한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려면 이 앞에 두 가지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라고 할 때 제처럼 많이 쓴 게요. 비상재 복구 경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하철 건설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이때 지하철 채권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방채 종류가 있어요. 지방채 종류.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파트는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큰 타이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 발행채와 증서 차입제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증권을 발행할 때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증세 차입채라는 것은 기명이에요. 기명. 그러니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건 남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많이 쓴 것은 증권 발행채를 쓰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쓴 방식이 매출공채입니다. 매출공채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제일 쉽게요. 우리가 차 살 때 자동차 구입할 때 강제로 구입하는 채권을 매출공채로 부릅니다. 그것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에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방재정조정이라고 불러요. 지방재정조정이란 말은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을 지방재정조정이라고 불러요. 자치단체마다 재정력 격차가 있어요. 다시 가면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재정조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다시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평적이란 말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얘기고 수직적이란 말은 이때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조정한 것을 수직적 재정조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조정이 있고 지방에 의한 조정이 있는데 국가에 의한 조정이 바로 이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에요. 반면 상급에 의한 말은 이건 이제 광역이 기초에 대해서 조정할 때 이걸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역이 기초에 대한 조정할 때 조정교부금이라 부르고요. 이 조정교부금이 과거에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정보전금과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는 두 가지 명칭을 썼다가 이것이 통일돼 갖고 지금은 조정교부금 하나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밑에 자치구가 있고 시군이 있잖아요. 이때 특별시, 광역시가 자치구에 조정하거나 도가 시군에 조정하거나 이런 걸 다 모아서 그냥 조정교부금이다 이렇게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이라는 말을 이미 정리했어요. 수직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수평은 지방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지방교부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요. 자, 이것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법정화돼 있어요. 법정화돼 있어 갖고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할 때 그걸 지방교부세라고 부릅니다. 지방교부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의 이제 종류와 재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쓴 것은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많이 씁니다.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외에 플러스해 갖고 부동산 교부라는 것과 소방 안전 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고요. 그다음에 소방 안전 교부세는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0%를 지방해 주는 것이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로 많이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위험들을 없애고 시험에 고득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득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국세 전체가 있어요. 이게 내국세 전체예요. 내국세 전체가 있는데 관세 빼고요. 내국세 전체가 있어. 이때 내국세 하나, 둘, 셋, 넷 요거 빼고 나서 나머지 내국세 전체의 얼마를 준 19.24%를 지방에 교부한 것을 보통 특별교부세로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재산을 9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 것인데 종부세를 지방에 되돌려줄 때 이것을 부동산 교부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0%를 소방 안전교부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담배 때문에 참 말 많았죠. 그래서 담배값 2,500원에서 4,500원 인상하면서 그 세금이 엄청나게 붙어갔죠. 그 세금이 지금 여기에 일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0%를 지방에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보시고 다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보통 부동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대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방 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액의 20%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2015년도로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같은 건 이제 2015년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됐던, 올해부터는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자, 보통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정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술적 개념까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다만 재정 부족에 대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정 부족에 대해서 주는 것을 보통교부세라고 부른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는 이 내국세 총액의 19.2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부한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있어요. 종부세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요. 그다음 소방 안전 교부세가 있다. 그리고 분권 교부세는 폐지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정리만 해 두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교부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자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 없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고보조금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의가 있는데 이 광의 국고보조금은 협의 국고보조금 플러스 뭐냐면은 부담금과 교부금이 있어요. 부담금은 또 뭐야? 교부금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간이임 사무와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임 사무, 단체 위임 사무. 자, 이것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쪽은요,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해서 전액 교부한 것입니다. 전액 교부한 것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회계보조금 이게 또 참고사항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있었어요. 조정교부금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해의 기초에 대해서 주는 것을 조정교부금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 자치구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시군에 대해서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조정교부금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자치구에 줄 때
이걸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광역시나 도가 시군에 줄 때 시군 조정교부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재원은 뭘 한다? 보통세를 한 거예요. 목적세 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세 제외하고 보통세 9개죠. 9개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나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재정 건전성이 있어요. 재정 건전성인데 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주요 변수 있는데 이것도 다 지나가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있잖아요. 재정 자립도라는 개념하고 재정 자주도라는 개념이 있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현재 재정 자립도는 자, 지방의 수입에서 재정 자립도는 지방의 수입에 자주 재원이 차지한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방의 수입이 있잖아요. 지방의 수입이란 말은 뭘 말하죠? 자주와 의존 재원을 모두 합해서 지방의 수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주 재원이 차지한 비중을 얘기해요. 그럼 자주 재원이란 다시 뭐가 된다? 지방세와 세의 수입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방세를 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수입은요, 일반 회계만 얘기해요. 따라서 특별 회계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재정 자립도 이 개념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지 요 밑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재정 자립도는 어떤 것이 문제이다? 규모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퍼센트만 알 뿐이다. 어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A 자치단체는 지방 수입이 100억이고 이 중에 자주 재원이 20억이에요. B 자치단체는 지방 수입이 1000억인데 이때 자주 재원 200억이에요. 그럼 둘 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20%가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율만 알 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세출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건 전부 다 수입을 얘기했죠? 수입만 얘기하니까 세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교부세가 많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일반 회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특별 회계는 역시 알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한계점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가 필요하거나 또 각종 세의 수입을 좀 더 많이 벌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향상 방안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정 자주도 개념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보다요. 실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 파트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재정력 평가 모형이 있어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요. 쭉 읽어보시되 정리할 때는 자립도, 자주도, 재정력 지수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 수입에 대해서 자주 재원의 비율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란 뭐였다? 지방의 수입에서 뭐가 차지한 비율? 일반 재원이 차지한 비율을 재정 자주도라고 부르죠. 재정 자주도. 일반 재원입니다. 일반 재원을 얘기한 것이다. 일반 재원에서 뭐가 있냐면은 자주재원과 교부세까지 포함시켜요. 자, 이것을 재정 자주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라고 있어요. 재정력 지수.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수입액,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있잖아요. 앞에 기준 빼버리고요. 수입액이 있고 수요액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요액, 필요한 돈과 들어온 수입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많을까요? 당연히 분모가 더 많겠죠. 그래서 통상 1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요보다 수입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국가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액을 수요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보기보다 자꾸 헷갈려져요. 그래서 여기는 수입과 수요액 이것만 딱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진단제도라는 게 있어요. 재정진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갖고 자,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이 지방공기업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지방공기업에는 이제 직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단, 공사 등등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좀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거나 지방자치론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건너가셔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수입사업, 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자치단체 주민입니다. 자치단체 주민의 관계는 주민 참여가 역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민이란 개념이 뭐냐라고 볼 때, 자, 이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주민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까 이거예요. 이걸 주민 참여 또는 주민 통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또는 통제라는 것은 자치단체를 주민이 어떻게 통제할까라는 건데, 이때 주민이란 말은 뭐 주소를 가진 자, 이게 공법적 개념입니다. 물론 공법적 개념만 얘기하지 않고 사법적 개념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은 공법적 영역에선 공법만 얘기할 뿐이에요. 공법적, 사법적 영역 얘기하려니까 또 이제 법적 개념이 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건 공법적 영역인데, 자, 이 주소를 기본적 요건을 하고 있다. 주소란 말이 있잖아요. 민법의 주소와 주민등록법, 공법의 주소가 달라요. 공법이 다른데, 민법에는 생활이 근거되는 곳을 주소라 부르고요. 공법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만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밑에 써놨네, 그죠? 그래서 민법상 주소와 공법 주소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정권이 있고 수익권, 쟁송권이 있다. 이게 다 지나가셔도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방법이 변화인데, 현재 우리는 직접 통제 방법으로서 주민총회 제도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주민총회만 채택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도입되었어요. 주민 투표도 들어왔고요. 주민 발언도 있어요. 주민 발언 중에 현재는 간접 발언인 조례 개폐 청구라는 기능만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도 있고 주민 감사 청구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는데, 자, 이걸 이제 정리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총회만 현재 어때요? 채택되지 않았죠? 이거만 채택되지 않고 나머지 다 도입됐어요. 도입된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게 조례 개폐 청구고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주민 소환 제도까지요. 이렇게 이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2007년도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참여는 과거에는 뭐 자문위원회 등등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참여라든가, 그죠? 이런 걸 텔러 참여라 부르죠. 또는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활용,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간접 참여로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 내용들입니다.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투표, 소송, 주민 소환 제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개념들이냐라는 것만 좀 정리해 주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민투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민투표 제도가 있는데,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민투표법이 제정과 함께 구체화됐죠. 구체화됐고 2004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인데요. 뭐 장점, 단점, 문제점, 절차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럼 붙일 수 있는 사항은 거꾸로 뭐냐면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으로서 뭐로? 조례로 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자, 이게 주민투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 요건이나 청구 발의 등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자, 보다시피 이 내용은 좀 내용이 많은데 정리하면 얘가 이거 하나로 딱 끝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자, 주민투표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다시 보면요. 주민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누구에게? 주민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적이 됩니다. 원래 지방이 중요한 사항은 주민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묻는 것이 원칙이에요. 의회에 묻는 걸 우리가 간접민주제라고 불러요. 근데 의회에 대해서 묻지 않고 주민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직접. 의회는 주민이 대표잖아요. 주민이 대표에게 묻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장과 의회 사이에서 다툼이 있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시군이 통합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때는 어때요?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는 국민투표제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자, 이때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발의하는 사람을 단체장입니다. 발의한다는 말은 붙이는 행위예요. 주민투표에 붙인 것은 자치단체 장이에요. 근데 장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붙여주세요. 이 청구예요. 청구하는 자가 보다시피 세 주체가 나와요. 첫째 주민, 두 번째 지방의회, 세 번째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장에게 이거 붙여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직권입니다. 직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구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뭐냐면은 네 주체가 있고요. 붙이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붙이죠. 그럼 이때 주민이라는 개념인데 이 주민은 19세 이상의 주민을 얘기하고 주소입니다. 물론 이때 주소는 공법상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표할 사항은요.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외사항이 있어.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 재산관리, 조세,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요 앞에 지를 건너가면 이 내용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걸 압축하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민 투표에 붙였을 때 주민이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이 투표에 참석하여 이 중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그렇지만 3분의 1도 쉽지가 않아요. 3분의 1이라는 요건도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참석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과반수 득표이다. 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가 있어. 이걸 리콜이라고 불러요. 해직 청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불러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리콜한 거, 리콜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지난번 하남시, 제주도 등에서 했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 3분의 1의 투표자 수가 미달한 거예요. 3분의 1 미달하여 결국 개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시된 적은 있다. 그런데 개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소환제는 없습니다. 아직. 자, 그 다음에 장단점 쭉 있고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전체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앞에서 주민투표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요. 주민소환투표에서 대상자가 있는데 자, 이 청구인이 있고 수치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죠.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누굴 소환하냐 이거죠. 선출직 지방공직자예요. 그럼 누가 해당된다? 자치단체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대상인데 다만 비례대표는 제외한다.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실시구역 등등이 있고요. 확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 그래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선관위가 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동일하지만은 주민투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소환투표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 개폐 청구가 있어요. 조례 개폐는 말 그대로 조례를 개폐를 청구하는 거예요. 조례 개폐를 청구한 건데 이때 주민이 조례 개폐를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 개폐를 청구를 해요. 그럼 장은 이걸 가지고요. 발에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 붙인다? 의회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은 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요. 장은 이것을 의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을 주민 발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례 개폐 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요건까지 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감사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소송은 연결되는 파트예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민은 누구에게?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요건이 위법이나 부당일 때 다 해당돼요. 이때 감사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다음에 있는 주민 소송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 주민 감사 청구와 함께 주민 소송이 이어지는데 주민 소송은 주민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주민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이게 납세자 소송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 국민 소송 없습니다. 국민 소송 없고 그냥 국민 소송 없고 주민 소송만 있습니다. 자, 주민 소송의 개념은 감사 청구하고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중앙정부가 있어요. 이때 주민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한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광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광역이 하는 업무, 시도에 대해서 업무가 있잖아요.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사 청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감사 청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주민은 이제는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는 기초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시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2차적으로 들어가는 뭐죠? 주민소송입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제도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민소송에 대한 내용이 요건이 있는데 뭐 역시 이 파트는 이 요건이 세세한 내용을 공부한 것은 법학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큰 줄기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요건에 대한 내용은 학습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시험에 100%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정말 만점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마지막 지역사회 권력 구조가 있는데 이 파트는 제가 생략할게요. 왜냐면 이것은 레짐 이론에 대한 건데 레짐 이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은 다운지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렇게 빈도가 높은 파트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레짐 이론이 물론 시험에서 한 문제 반이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하지만은 역시 좀 심한 개념이라고 보고 이 파트는 이제 일단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 전체 부분을 좀 빠르게 공부했어요. 사실 이제 4시간에 이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많이 한다고 꼭 도움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많이 한 것보다는 이 제한들 제가 이제 체크해 드는 거 있잖아요. 체크해 드는 것만 좀 반복을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해 두시면은 최소한이죠. 거의 한 90% 정도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의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